네, 반갑습니다. 2월 김능구와 차재원의 전국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은 이렇게 좀 이전 박근혜 탄핵 같으면 좀 차분하게 깔아앉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여야가 준비를 해가는 시기였다면은 지금은 한치 앞을 못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요동치는 이 변수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설민심 조사. 탄핵 국면을 통과하고 있지만 벌써 여론은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박근혜 탄핵하고 지금 좀 다른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보수 입장에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그 2017년에 탄핵 인용 때 나름대로 학습을 충분히 했다. 그때 자신들이 박근혜의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다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때 완전히 보수가 괴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윤석열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밀고 가면서 이 보수의 지지세를 끌어모으면서 이 향후 예상되는 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한 세력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뭐 동인이 뭐냐면 동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 2016년하고 달리 생긴 것이 바로 이 유튜브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가 이 극렬 지지층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 수단이 되었고 여기에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유통되는 그러한 이 온라인 상에서의 모임이 주말마다 이 광장에서 나가서 자신들의 이 외침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사실은 이 진영 간의 대결이 더 이 극단화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면서 사실은 뭐 보수 입장에서는 거의 뭐 뭉칠 대로 다 뭉친 그러한 양상이 드러난 결과가 이번에 설날 민심을 전후해서 나왔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조사기관 대표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응답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응답자에 보면 이 모집단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보보다 보수가 훨씬 더 과표집되는 그런 양상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번 탄핵 때도 거의 탄핵 그 인용과 기각이 처음에 75까지 올라가고 이게는 15 내지 20 정도 이랬는데 이게 7대 3이다 지금 거의 다 6대 4 정도. 그죠? 탄핵 인용이 60% 기각이 39%, 36%, 45, 6대 4 정도로 분포되면서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전의 그런 그 탄핵의 경험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만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뚫어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뭉침이 보이는 거고 특히 그게 이제는 그 말로는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 안 됐으니까. 그렇죠.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론이 잡히고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서울 민심 신춘 여론조사에 보면은 놀랍게도 가상 대결에서 부동의 1위인 이재명 대표랑 가상 대결은 전부 다 비슷하게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상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 여야의 대표 선수들이 그 1대1의 양상을 모이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대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들의 표심이 이 가상 대결 같은 경우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탄핵에 대한 이 찬반의 이 유무, 그 정권 창출이냐 재창출이냐에 대한 또 이 지금 질문을 해보면 여전히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보다 한 20% 이상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 교체에 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가 높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 대변되는 여야의 모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딱 한 명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탄핵의 찬성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찬성의 이 비율이 결국 오늘과 갈 곳은 야당의 대표 주자한테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대1 구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함의는 갖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와 얼마나 차별화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가시화시키고 더 심화시킬 때는 당연하게 극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상당히 보수의 지금은 뭐 후보 중에 뭐 오세훈이든 김문수든 홍준표든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지적한 대로 어떤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한 양상이 여론에 비치고 보수의 결집의 강화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그 지표에서 수치상 어쨌든 보수가 이 탄핵 부분도 7대3에서 6대4로 정당 지지는 비슷하게 그리고 가상 대결도 뭐 경합까지 보이는 이로 보이지만 중도층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중도층은 다르죠. 예, 중도층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탄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이 이전에 우리가 7대3 정도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은 중도층에서는 차이가 뭐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잡히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 정당 지지율은 한 10% 정도 차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중도층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보수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보수 혁신을 모습을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 문제인데 뭐 그것이 저는 당연히 있으면 나름대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아까도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 극렬 지지층들이 보수의 극렬 지지층들 뭐 어떤 분들은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후보가 윤석열과에 대한 차별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지할 것이냐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2017년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깔면서 했는데 실제 그때도 2017년도도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존재가 보수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받아들인 측면은 분명히 보수가. 있죠.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느 진영의 한쪽에 있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중도층에서도 지지가 상당했던 상당히 거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임기 끝나고 와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드랍했잖아요. 드랍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드랍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그 보수가 뭐 그렇게 모였을 거라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탈당한 사람들이나 당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당내 있었던 사람도 나경원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다들 그때 반기문 지지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김무성 그렇죠. 대표를 포함해서 뭐 말할 것도 그때 없고. 바른정당이 갔던 사람들은 사실 그때 탄핵 때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다 안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반기문이 끝까지 갔다면은 그때도 사실은 51대 49의 대결이 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경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바깥에 사람도 없고 그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제가 저 김건식 그 송파병 위원장 이 김건식 우리는 이제 뭐 늘 부르다 보니 김 교수라 그러는데 김 교수도 지금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나가야 된다. 본인이 첫 발자로 나가야 될 사람인데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전 대표조차도 나가긴 어려울 것이다. 나가기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에서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상 시나리오가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 3월 중하순에 탄핵 인용, 5월 중하순 정도의 그 조기 대선 벌어질 때 이 현재 구도로 가면 50대 49가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그럴 때 누가 더 중도층의 마음을 잡느냐 이건데 그 우리 국민들이 좀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전에 기억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힘들다고 했어요. 뭐 서리온 게이트다 뭐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였던 도덕성이 아들 사명제 때 무너지고 뭐 이랬는데 국민경선제라는 당시에 이 깜짝 놀랄 만한 것으로 통해서 국민들한테 당의 후보를 맡긴 택이잖아요. 이 겉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뭐 이 민주당 지지층이 또 당에서 주도했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이내미컬한 경선을 벌린다면 그거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자체가 정치 일수상 그렇게 쉽지 않은 구도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국민경선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진행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러니까 이게 순회 경선을 했잖아요. 순회 경선을 하고 그때 경선 레이스가 제 생각에 한 3개월, 4개월. 물론 초반에 그러니까 강조의 기적 때문에 그때 완전 그러니까 끝이 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전에 준비되어 온 과정도 쭉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탄핵 인용되고 나면 그러면 경선이 뭐 하면 한 30일 정도죠. 30일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3일이고 앞에 그 선거 등록하는까지 뽑으면 한 달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가면 이런 역동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 극렬 지지층들 보수의 극우 세력들의 상당한 지지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잖아요. 그럼 김문수의 대책임을 설 수 있는 사람이 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홍준표와 김문수는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에 써 있는 예를 들면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 경합을 벌려야 되는데 이 네 명이 제가 지난번 그 폴리뉴스에도 그때 그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이 연대해라. 근데 연대하는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연대를 통해서 파일을 키워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대침을 당하면 나에게 정치적 기스가 날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들끼리만 모일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몸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시화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그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야 니네들은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 지금 김치 국물부터 마시냐는 식으로 더 큰 배신자 프레임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는 지금 이제 탄핵 기각을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런 우리가 역동적인 구조로 만들자고 자기들끼리 먼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설사 탄핵이 인용되고 났는데 이 한 달 사이에 네 명이 역동적인 뭔가 구도를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 사람 간의 정치적 신뢰가 아무것도 지금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의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 뒤에 여권 내의 이 레이스를 통해서 뭐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 정치 경쟁이 있게 나오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김문수, 홍준표를 다 제치고 후보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굳이 그러니까 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나름대로 발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를 과연 이 경선 과정에서 아무튼 김문수나 홍준표하고 격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극렬 지지층들이 그럼 우리가 본선에서 그러면 이재명을 후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조건 오세훈 밀어야 된다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힘의 대선 경선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국힘이 그래도 힘을 갖게 된 게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이후에 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정권 교체 성공한 거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거의 100% 시민 경선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금 사실상은 보면은 이 책임 당원하고 이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이니까 그 국힘 지지층을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지금 현재는 그 후보들이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들,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허물고 100% 그냥 국민 경선으로 가버린다. 간다면은 좀 아까 말한 대로 오선 시장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뭐 보도에서 확인한 건 아닌데 이 정치권에서 이거 좀 이런 촉 빠른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대요.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관측한 바로는 국민의힘의 이 내부 경선이 일종의 뭐랄까 당심을 늘리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심 100%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5대5인 이 룰 자체 중에서 7대3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심을 더 반영한 식으로 가자는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경선 룰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라도 상당히 아마 충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심 우위의 경선 룰을 이야기할 거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민심이 우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자기는 민심에서 이겼는데 당심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가면 민심 100%를 선호하겠죠. 그러나 당내에 지금 목소리 큰 이 지금 당내 친윤들의 입장에서는 당심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갈등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어쨌든 탄핵 그 인용 피하길 때는 뭐 그대로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탄핵 인용일 때 조기 대선의 그 과정에서 3월 하순이라면 그 이전에 저는 친윤과 그리고 대선 승리를 꿈꾸는 또 목표로 하는 어떤 후보 측과의 그 갈등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불가피하죠. 불가피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이 어느 세력도 지금 탈당을 염두에 둘 수 없다. 탈당은 염두에 안 그럼 두죠. 탈당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고.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체로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 측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지지율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안에서는 같은 지지층 안에서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고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나 하다못해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극렬 지지층도 아무 소리 못 할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장관이 안 되는 쪽으로 뭔가 이 룰이 바뀐다든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럼 친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예를 들면은 당권을 유지하면서 다음 이 총선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중도층의 표심을 갖다가 받아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0.73% 차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중도 제법 받아간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도청에서 네. 현재 중도청에서는 이게 여러 문제 탄핵이라든지 네. 정권 네. 교체라든지 뭐 이런 네. 정당 지지 문제에서 아직은 지금 그 국힘이 그런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른 게 지금 네. 20-30%씩 네. 차이 나고 있는데 네. 이걸 좁히지 않으면 안 될 안 거죠. 되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네. 이니시티브는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 측에서 네. 질 수밖에 없다. 네. 일정 시점 이후에는. 네. 근데 그게 아니 근데 문제는 그 대선 후보가 이니셔티브를 지는데 문제는 대선 후보가 예를 들면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처럼 압도적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지금 어금버금하게 일종의 도토리 키재기식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김문수 지사가 조금 더 앞서는 장관이 조금 더 앞서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이래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현재 이 보수 내의 그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끌고 간 측이 소위 정강훈으로 대변되는 그런 극우 세력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초해가지고 윤상현, 나경원까지 심지어는 지금 아주 극우적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탄핵에 나름대로 찬성을 하는 오시훈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가 있느냐? 못 진다는 거죠 지금. 그 타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김문수 장관이 내가 높게 지지를 놓지만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분이 자신의 드랍을 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네. 국힘은 네. 그 정강원 목사류의 네. 극우 네. 세력들은 자기들 그대로 고하겠죠. 네. 네. 뭐 김문수 장관이 뭐 어젠가 네. 오늘인가 자기는 대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그거는 이 본인이야말로 탄핵 판결 이전에 이야기할 그렇죠. 수가 이야기할 없는 수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례적 발언이라고 보고 그분 또 대선 경선에 나왔던 분입니다. 나왔죠. 네. 나가지고 박근혜 네. 대표랑 그 네. 한나라당 경선 때 네. 그때 빨갱이라고 네. 욕을 얻어먹고 네. 그 했던 이야기 차이가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네. 그 세상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지금 극우 세력의 어떤 그 대표 주자로 김문수 장관인데 빨갱이로 공격을 받고 극통이잖아요. 예, 극과 극은 통한다 네. 이 말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건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은 또 국힘은 국힘대로 이 상당히 자기 그게 틀에 네. 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이제 물론 탄핵이 결정되는 시점이 그 절정일 거고 네. 그 전부터 움직이는데 네. 그 움직이는 고리가 네. 저는 개헌을 통해서 네. 개헌 논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지금 분출될 수 있다고 봐요.